가난은 항상 가난을 부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가난함은 대물림 된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뼈 빠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허덕이며 살다 지금에 와서야 지난 일이거니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50대 여자입니다. 참 50년을 힘들게 매일같이 부르튼 손을 부여잡고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보일러 따끈하게 나오는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자니 행복하네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참으로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처참하다면 처참한 혹은 반전이라면 반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 시원히 제가 누군지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도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발육 상태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정도로 작고 말랐었습니다. 다 제대로 먹지 못하여 생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죠. 팔며 전전긍긍하는 엄마와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못하고 늘 항상 홧김에 그만두었다는 아빠. 그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작고 깡마른 저까지. 고작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가 그리 힘드냐 하실지 몰라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보험 계약이 없는 달에는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아빠는 그나마 벌어들인 몇십만 원을 항상 다른 데에 써버렸습니다. 아빠가 도박을 한다던가 술독에 빠져서 산다던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답답하게도 본인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에게 으스대고 싶어서 밥값을 낸다던가 혹은 굴러가지도 않을 것 같은 차를 사는 바람에 할부금을 갚는다던가 하는 헛된 부분에 돈을 사용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마가 보험을 계약하고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지 않으면 손가락만 내내 빨고 있어야 했죠. 그때만 해도 급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저는 항상 반찬도 없는 맨밥만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에게 한 입만 하고 반찬을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였고 그나마도 맨밥조차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며 배를 채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대가 이미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한 도움의 손길은 없었죠. 초등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학교를 꼭 다녀야겠냐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를 다니려면 돈을 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기분에 학교만큼은 졸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은사님을 일찍 만나게 되었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내내 저의 도시락을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문제집도 사다 주시고 저에게 대학을 꼭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용기도 주셨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야말로 정말 큰 고비이긴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취직할 수 있는 상고에 진학하길 원하셨고 저는 인문계 학교에 들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사정상 제가 대학을 간다 해도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저희 집은 늘 가난했고 늘 곰팡이에 찌들어 있어야만 했죠. 결국에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상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상고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서인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은행 쪽 계약직 자리에 취업 요청이 왔고 저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일하는 내내 대학을 나온 직원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졸업도 채 못한 제가 얼마나 길을 펴고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럭저럭 시키는 일만 잘하고 눈치만 빠릿하게 챙기면서 잡일만 주구장창했습니다. 새 옷을 사입는 것도 새 신발을 사시는 것도 저에게는 오로지 사치로 연결되는 일이었기에 정말 큰맘 먹고 엄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신 11,000원짜리 낮은 구두
그게 제가 매일같이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가끔 맡겨두고 이사가서 분실물 취급이 되어버린 옷들을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그 맞지도 않는 옷들을 우겨넣고 제 옷인 마냥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정장을 사는 건 정말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었거든요. 분명 엄마는 보험 일을 하시고 회사를 계속 때려치우시던 아빠도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간간히 돈을 벌어오는 게 틀림없는데 왜 우리 집 살림은 나아지지 않을까 슬펐습니다. 제가 19살에 고생해서 번 첫 월급을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시진 않나요? 첫 월급은 부모님의 내복을 사는 거라 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내복을 사줘봐야 돈으로 가져오란 소리만 할 것 같아서 저는 제 용돈 2만 원을 빼고 전부 엄마를 드렸습니다. 제 월급 봉투를 보고 나서야 웃으면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엄마. 얼마나 제가 은행에서 구박대기 취급을 받는지는 모르면서 월급 봉투에만 관심 있는 엄마. 저는 정말 속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이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도 웃음을 잃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저는 절대로 저희 아이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해주지 않을 거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건 원치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의 계약직 업무가 끝나고 은행 측에서는 저를 잘랐습니다. 한번 써봤는데 그 정도 일은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하루아침에 학생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에 저는 빠르게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장 제 월급에 기대어 살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적게나마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반항심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는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학생의 신분으로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계약직 자리에서 잘린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월급 봉투를 들고 와야 하는 날 제가 빈손으로 터덜터덜 들어가니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이라는 걸 해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거냐고 소리를 막 질렀죠. 고작 19살인데 이제 겨우 20살일 뿐인데 대학도 못 가고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야 하고 돈 벌어다가 내 옷 한 번 사지도 못하고 다 우리 가족 생활비로 나가지 않냐고요. 생활비는 부모가 벌어서 자식을 책임져야지 어떻게 된 게 성인이 되지 못한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고 있냐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 울면서 고래고래 악을 쓰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찢어졌겠죠. 하지만 당장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저는 3개월간 마지막 학창시절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자격증 딸 시간이라도 있거나 돈이라도 있었으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팠죠. 엄마의 보험은 한 달에 2-3개 계약이 될까 말까한 수준이고 앞 대리운전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나가지도 않고 저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취직하게 된 곳은 제가 원하던 회사와는 거리가 완전 먼 사채업장이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장기까지 쏙 빨아먹는 악명 높은 사채업장이요. 굳이 20살 먹은 여자애가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냐 할지 몰라도 월급은 은행보다 훨씬 빵빵했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벌어 어떻게든 자격증을 차곡차곡 모아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자는 일념으로 일단 입사를 한 곳이었죠. 그곳은 무척이나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늘 항상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루는 손가락이 잘린 남자가 찾아와서 울면서 이 상태로 어떻게 돈을 갚느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다 쫓겨나고
하루는 얼굴이 퉁퉁 부은 여자가 찾아와서 빌고 소심하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이자율에 놀라서 낮아빠지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돈이 제 월급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면서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보았던 잡일 업무 덕분에 저는 사채업장에서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죠. 악덕한 사장이었지만 직원들을 챙기는 것 하나는 다른 업주들보다 확실했던 사장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몰래 용돈을 찔러주시기도 하고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도 해주셨고요. 다른 직원들도 저에게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 하루라도 빨리 번듯한 곳에 취직하라고 용기를 주셨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질이 박복하기도 하지 어떻게 된 게 첫사랑을 사채업장에서 만나게 된답니까? 그것도 빚을 잔뜩 져서 무일푼으로 사채업장에서 일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사장님께 진 가족들의 빚을 대신 갚느라 월급 대신 빚을 탕감한다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사장님과 남편네 부모가 서로 아는 사이라 험한 일을 당하는 대신 그런 조건을 두고 빚을 삭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가난한 마당에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도무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눈에 마음에 담았지만 본인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절해서 감히 저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딱 그 정도의 위치.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가난이라는 절망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너른하게 취해버린 저희 둘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그 하룻밤의 결실이 제 뱃속에 자리를 잡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지우기엔 늦어버린 터라 저희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늘 익숙한 지하 단칸방. 그곳이 저와 남편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친정이라고 발붙일 곳이 없었고 시댁이라고 저를 환영해 줄 수 없는 처지였죠. 우리 둘은 가정을 꾸린 부부였지만 서로의 부모를 책임져야 할 각자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가락지 하나 제대로 나누지 못할 정도의 가난함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 와중에 시모가 저에게 가보라며 알이 큰 다이아 반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본인이 사채 빚에 쫓기며 힘든 와중에도 대대손손 물려오는 반지라 팔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물 하나 제대로 못 해줬는데 그래도 갑오로 내려오는 반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절대로 팔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손가락 하나 잘려나간다 해도 절대로 팔 수 없는 물건이라고요. 그 반지는 참으로 영롱했습니다. 엄지 손톱만한 다이아가 달려있는 투박하지만 깊은 반지였습니다. 저는 이 알 하나에 억소리가 날 것이라는 데에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는 갑오라고 할지라도 이 반지 하나를 팔면 살림이 엄청나게 좋아질 게 뻔한데 말이죠. 하지만 시모의 신신당부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절대로 팔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꼭 물려주라 했으니까요. 저는 그 반지를 갑오로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래에 기스라도 날까 싶어서 옷장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두고 힘이 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물림 되는 가난이 싫어 만사까지도 힘들게 일을 했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없었던 회사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점만 떼고 올 테니 제발 제 자리를 남겨달라고 사정사정했죠. 사장님께서는 애엄마가 무슨 일을 할 생각이냐고 집에서 조용히 내조나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일푼으로 일을 하는 남편을 생각해봐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질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뭘 먹고 살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출산을 하고 5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업고 화장실에서 젖을 물려가면서 사채업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아이 울음소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버텨냈습니다. 사장님은 사무실 내에서 금연을 선포하셨고 직원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결국 남편에게 소정의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갓난아이,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잘 돌지 않는 저를 보면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 합쳐 190만 원을 벌면서 친정과 시댁에 생활비를 대고 조금 남은 빚을 갚고 저희 수중에 남는 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지하 단칸방 월세를 내고 공과금이며 적금 10만 원을 들고 나면 반찬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할 지경이었죠. 고기 구경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사장님께서 회식 자리에서 꼬박꼬박 고기를 챙겨주시다 못해 집에 가져가라고 싸주시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게는 동생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술독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놈이었는데 술만 곱게 먹는 것이 아니라 꼭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여동생은 은둔형 외톨이라 방에 틀어박혀서 내내 컴퓨터만 보고 앉아있다고 집 밖으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이라 외동인 저는 조금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더라도 신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아 볼 수가 없었고요. 도련님은 술을 마시러 나간 건지 늘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사장님께서 저한테 슬며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거 신청은 해봤냐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제도라 점심시간에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월급이 적고 부양가족이 있고 이런 걸 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신청을 해보라 하시기에 신청을 했더니 일주일 뒤에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덕분에 친정 부모님도 신청을 하셨고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어서 사장님께 커피 한 잔 사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참 은인 같은 분이셔요. 하면서 이야기하니 제가 참 안쓰럽다 했습니다. 더 좋은 남자 골라서 시집을 가지 왜 이런 불지옥에 들어왔느냐고 헛똑똑이라고요.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니 아이 이유식 걱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소고기도 넣고 이유식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시댁에서 가지고 있던 빚들도 이리저리 알아보니 개인 파산 처리가 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 나이 이제 겨우 24살이었지만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겪은 사람처럼 속속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저는 벌써 아이까지 있으니까요. 시댁은 개인 파산 처리도 완벽하게 되었고 남편은 더 이상 빚을 갚아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남편에게 여기 말고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아가라며 일용직 노가다 일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을 하면 지금 사채업장에서 버는 돈의 1.5배를 더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몸으로 뛰어 일을 했고 월급이 늘어나니 생활이 더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옷을 기워 입고 구멍난 양말을 숨겨가며 신었는데 밑창이 다 닳아 비가 새는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녔고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가난함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옷도 사주고 아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전처럼 배를 골아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이를 보살피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시점에 도련님이 사고를 친 것입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싸움이 났는데 글쎄 상대방의 안면을 여러 번 가격해서 크게 다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완전 사직이 된 얼굴로 저에게 모아둔 돈이 좀 있냐며 물어보는데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을 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죽는 소리를 내더군요. 우리가 개인 파산을 하는 바람에 그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 사채업을 다시 사용하자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짜고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너네 모은 돈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거라도 내주지 않겠니? 울면서 매달리는 시모에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다이아 반지 이야기를 해댔거든요. 그 다이아 반지만 팔았어도 이런 일로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반지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저에게 죄책감을 들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10만 원씩 모았던 적금을 깨고 남편과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약속을 한 뒤 돈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돈은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빌리고 말았죠. 사장님은 저에게 꼭 돈을 빌려서까지 갚아주어야 하는 거냐면서 그 집안은 한 번 그러면 2번, 3번 요구할 거라고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인 처지에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라 차마 그때는 연을 끊어내야 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다행인 건 저희 친정은 그럭저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 만큼의 형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께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한동안 또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크고 점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저희 형편은 그대로였죠.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아이 육아 지원도 나오고 했기에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죠. 그나마 정부의 지원으로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저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라도 놀러 가고 싶은데 그게 모조리 다 돈이잖아요. 그 입장권 하나 사는 것도 손이 떨리는데 어찌 아이와 함께 놀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도 저는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곳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같아도 실상은 엄마들끼리 친목을 다지게 되는 대화의 장이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휴대폰은커녕 집 전화기도 없었기에 다른 엄마들과 연락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은근히 우리 아이만 왕따처럼 단체 생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들 유치원 일과가 끝나고 놀이터에 가서 놀거나 주말에 공원을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아이들끼리도 친목을 다지고 엄마들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니 그 사이에 끼지 못한 저와 아들만 덩그러니 남겨졌죠. 오죽하면 유치원에서 스승의 날 선물을 할 때도 저와 저희 아이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상했지만 사람이 다 처지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공사장에서 표자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건설업체 측에서 보험 처리를 받게 되어 병원비 걱정도 없고 후유증이 남게 될까 미리 치료비도 넉넉히 주어서 다행이었죠.
그 돈으로 남편은 저에게 일단 빚부터 갚으라 하여 빚까지 모두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나아질 생각이 없었고 결국 팔 한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죠. 그런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팔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남편에게 들어온 보험금 치고는 너무 적은 돈이었죠. 앞이 창창했던 우리 남편은 결국 힘쓰는 일이 아닌 공사장 관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받아오는 월급은 공사판에서 몸쓸 때보다야 적었지만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오른다 하더군요.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저는 남편을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월급이 줄어서 조금 힘들 때에 친정엄마의 보험 계약이 잘 되어 친정에서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항상 일이 술술 풀리면 또 막히는 부분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우리 신우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글쎄 게임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아이템을 사더니 그게 글쎄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된 것이죠.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신우가 무슨 돈이 있어서 게임에 현질을 했겠습니까? 전부 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었던 것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제서야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10번도 못 본 신우가 뻔뻔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니 머리가 아프더군요. 시모가 저보고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애들이 저와 남편밖에 없지 않냐고 돈 좀 갚아달라 하면서 다이아 반지 이야기를 또 꺼내시더군요. 차라리 그 반지를 팔아서 애들 빚 갚아주고 우리도 나은 살림살이 꾸려가며 살 걸 그랬다고 그걸 대대손손 며느리에게 물려주라는 소리만 없었어도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며 우시더군요. 이미 반지는 제 손에 있고 시모는 죽는 소리, 앓는 소리만 하고 나이 20대 중반에 갚은 빚만 얼마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신우에게 저도 화가 나서 한 소리하고 말았죠. 신우, 우리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게 10번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제가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고요? 신우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실 거예요. 빚은 스스로 갚는 게 좋겠어요. 일을 하세요. 그러자 신우가 아주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신우의 달려드는 손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소리쳤어요. 도련님 빚 갚아준 걸로 모자라서 고작 게임하다가 쓴 사채 빚까지 제가 떠안을 필요가 있냐고요. 신우 사지도 멀쩡한데 스스로 일해서 갚아라. 돈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왜 밖에서 일도 못하고 사지 멀쩡한데 방에서만 가만히 지내는 줄 알고선 하는 소리야? 이게 다 큰오빠 때문이야. 큰오빠 때문에 내가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라고. 이야기인 즉슨 제 남편이 신우가 어릴 때부터 엄청 괴롭히고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매 사이에 사이가 좋았던 시기도 있고 나빴던 시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련님도 보니까 신우 구박 엄청 하는 것 같던데 제 남편만 물고 늘어지는 걸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게 다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방에 틀어박혀서 지낸단 말입니까?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한숨을 쉬자 신우는 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반에서 좀 잘 나가는 일진 친구가 제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한테 너네 오빠랑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 남편이 날라리는 싫다고 대놓고 거절을 해버린 거죠. 그것도 용기 내서 고백한 일진 앞에서 날라리는 싫다고 했으니 주위 애들 사이에서도 좀 소문나고 놀림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진이 그때부터 신우를 왕따시키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왕따시킨 행동들이 대인기피증이 올 만큼 심각했던 거죠. 신우가 화장실 가면 물을 뿌리고 책상을 복도 밖으로 던져놓고 교과서를 찍고 때리는 건 기본이었더라고요. 신우가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결국 그 사실이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늘 대인기피증에 걸려 방 안에만 있었던 신우가 마음에 걸렸던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림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신우를 한 번만 도와주자고요. 저는 반대했죠.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돈 드는 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언제까지 시댁 식구들 도와주며 살 거냐고요. 당신 월급도 줄었고 나도 언제까지 이 업장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우리 아이 친구들이 엄마가 사채업장 다닌다고 놀리면 어떡할 거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했고 시모의 다이아 반지 타령에 마음이 기울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자 사장님께서 저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소주 한 잔에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죠. 도련님이 사고 쳐서 돈 빌려간 것도 모자라 신우까지 사고를 쳐서 갚아주게 생겼다고요. 시댁에서는 다이아 반지 타령하면서 저에게 자꾸 짐을 지우는데 이 반지 확 그냥 팔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그 반지 좀 보여줄 수 있겠네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그거 담보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자기 못 믿냐면서 멀쩡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원금 갚으면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전화와서 저에게 한 번만 더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시댁 식구에게도 지쳤고 저는 냉큼 알겠다고 했어요. 벌써 8년째 알고 지내는 가족 같은 사장님인데 저에게 사기를 치진 않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반지를 가져가 사장님께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동네 금은방 사장님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 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찜찜하긴 했지만 사장님께서 확인하셔야겠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금은방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게 진짜 다이아라고 하시면서 사기당했네 하시고 껄껄 웃으시는 겁니다. 사기라뇨. 대대손손 며느리들에게 물려주는 다이아 반지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아가씨 순진하네. 다이아가 이렇게 유리알 같은 색을 내기가 쉬운 줄 아나. 그리고 이 정도 크기면 억 단위나 나가야 하는데 이런 알 구하기 쉽지 않어. 이거 가짜야.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만 원도 안 하는 큐빅을 가지고 진짜 다이아라고 사기를 쳤다니.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깟 큐빅으로 저에게 뜯어낸 돈이 얼만데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사장님께서 원래대로 반지 맡기고 원금만 갚는 걸로 하자며 3천만 원을 이체해 주셨습니다. 저는 죄송해서 그 돈을 받아서 시댁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에서야 남편이 돈은 빌렸냐고 물어보기에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당신도 이 반지가 가짜인 거 알고 있었어? 고작 10만 원짜리 큐빅으로 대대손손 물려오는 반지라며. 나한테 어머님이 사기친 거 알고 있었냐고. 그러자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긍정의 의미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었죠. 저는 남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면서 도대체 왜 속인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시모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무시당하기는 싫고 며느리에게 의스대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 같다고요. 저는 다음날 결국 시댁을 찾아가 시모에게 반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하고 쪽팔리기까지 해서 눈물을 줄줄 흘려대며 소리를 막 쳤어요. 이거 다 가짜라면서요. 그 반지 다이아가 아니라 큐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속인 것도 모자라서 계속 다이아 운운하며 저한테서 돈을 뜯어가신 거예요? 아니, 또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봤단 말이야? 너 그거 팔려고 알아본 거지? 내가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어쩜 그런 행동을. 그깟 큐빅 가지고 신우이랑 도련님 빚 갚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생활비까지 받아가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돈 못 들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알아서 사세요. 저를 붙잡으러 달려나오는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신우빚을 갚아주기 위해 빌린 돈을 마지막으로 시댁에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기에 빌려주는 것이라고 신우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신우가 알아서 일해서 갚으라고 했죠. 신우는 끝까지 다 오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남편을 탓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집구석에서 얌전히 숨만 내쉬며 살던가 아니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쓰세요. 시모도 저에게 끝까지 진짜인 줄 알고 살았으면 평생 행복한 마음을 가지며 살 수 있지 않았겠냐며 오히려 제 탓을 했어요.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변명을 해대길래 저는 시모에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돈을 여태 몇 천만 원을 해드린 건지 알고는 있냐고 대답했고요. 그 돈 저에게 돌려주시고 갚을 생각 아니면 앞으로 반지 이야기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내근직으로 일을 해도 여기서 빚 갚고 저기 빚 갚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원금만 갚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느 세월에 갚아야 하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전라남도에 있는 시골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사를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자리인가 하니 비슷한 사채업장인데 여기와 달리 번듯하게 간판도 달고 하는 업체라면서 직원 월급도 2배나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숙식도 해결할 수 있게 작은 마당이 딸린 사택까지 빌려주신다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는 것보다 시골에 내려가서 햇빛 보고 살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에게도 훨씬 좋은 조건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퇴근하자마자 달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 자리가 났는데 갈 생각이 있냐고 하셨어. 월급도 글쎄 2배나 되고 집도 빌려준대. 당신도 그쪽에서 할 일 찾으면 자리 하나 없겠어?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잖아. 30이나 먹어놓고 왜 아직까지 생각이 이리 짧아?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 부모는 누가 챙기고 동생들은 누가 책임을 져?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 애기부터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지 가족들이 우선이라고 하니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고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고 다 내려놓고 내려가서 행복하게 우리끼리 살자고 했지만 남편은 시부모 타령을 하며 거절했어요. 그렇게 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도련님이 다시 한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이 시부모의 탈탈거리는 차를 끌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현장에서 도망을 가려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잡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부가 이왕 대출 받는 거 한 2천만 원 더 받아서 차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남편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차를 바꿀 때가 되긴 했지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본심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시모는 저한테 어쩜 저리 무서운 소리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냐며 소름이 끼친다고 했고, 시부는 우리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런 소리를 잘도 하냐고 비꼬았어요. 사람이 너무 열이 받으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고, 유치장에 있는 도련님은 자기 합의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소리치고 있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너랑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고. 이혼하자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남편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면서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쉽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네들이랑 엮이지만 않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사장님께 전라도로 가겠다고 했고, 이혼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아주 잘 생각했다면서 이혼 선물로 빚은 갚은 걸로 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 서류 제대로 도장 찍어야지만 탕감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했고, 남편은 3일을 버티다가 결국 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양육비는 죽어도 못 준다고, 먹고 살 돈도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길래 나중에 한 번에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전라도로 이사를 왔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어차피 대리운전이나 보험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께서 아이도 돌봐주시고, 오히려 시골에 와서 더 뛰어놀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아이를 보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군요. 월급도 기본보다 훨씬 올라서 살림은 당연히 더욱 넉넉해졌고요. 그렇게 아이의 나이가 중학생이었던 무렵쯤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39번째 생일이었던 날이었어요. 꿈에 돼지가 떡하니 제품에 안겨서 꿀꿀거리는 꿈이었습니다. 원래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평소에는 사지도 않는 복권을 2장 샀습니다. 그런데 글쎄 동전으로 은박을 박박 긁었는데 무려 5억짜리 복권 2장이 당첨된 겁니다. 저는 1장도 아니고 2장이나 당첨되어 정말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을 떡하니 벌리고 말았죠.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한참을 가족들과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확인을 하고 서울로 몰래 올라와 복권을 바꾸었습니다. 세금 떼고 나니까 7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더군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진 빚을 갚아드리고 아이를 위해 교육비를 묶어놓고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천으로 주식이 돈이 된다길래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 가슴이 콩할 만한지라 오르자마자 빼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진 그게 단타라 먹고 빼는 거라는 걸 몰랐죠. 수익이 꽤 나고 돈이 막 불어나게 되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도 계속하고 있고 전라도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아이 교육도 빵빵하게 시켜주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큰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나이 50이 되고 나니 쇠약해진 부모님 걱정이 되긴 하지만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며 틈틈이 작은 주말 농장도 짓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남편네는 결국 전남편까지 개인 파산하고 통장조차 쓰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평생 먹고 살 만큼 넉넉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 하나만큼은 잘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공부하느라 군대도 늦게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듬직해졌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행복은 가지고 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부분 포기하고 나니까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좋은 행운이 그리고 큰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돈, 돈, 돈. 돈이 뭔지 정말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저에게 벌어지는 바람에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모든 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사이다 가득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결혼까지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보통은 30대 중반 넘어서 연애도 안 하고 있으면 비혼 선언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운명을 맡길 만한 남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럭저럭 이대로 살다 죽지 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연애라는 게 귀찮긴 하잖아요. 고작 사랑이라는 감정 가지고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집에서는 언제 남자 데려오냐, 시집 언제 가냐 난리를 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에 친척들이 죄다 집에 모였는데 우리 집에 진짜 밉상 이모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엄마랑 어릴 때부터 생긴 것부터 행동거지 하나하나 비교당하면서 자랐다더니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자격지심에 쩔어있는 이모요. 그 이모가 아니나 다를까 시집을 아직도 못 갔다면서 저를 구박대기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너 만나는 남자 없잖아 로 끝났거든요. 우리 엄마도 반박해주고 싶어도 제가 남자 안 만나는 건 사실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못하고 부들부들 하셨죠. 근데 우리 이모가 저한테 남자 하나 소개받을래?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찝찝해서 이모가 소개시켜주는 남자는 절대로 소개 안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 엄마도 어디 팔 하나 없는 남자 데려다 놓는 거 아니냐면서 질색을 했고요. 그만큼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자격지심 있었던 사람이니까 고운 혼처는 안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모가 막 펄쩍 뛰면서 나한테 딸 있었으면 그 집에 시집 보냈지 이러면서 남자도 멀끔하게 생겼고 직장도 꽤 좋은 데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직장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돈 모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삼촌들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한번 만나나 봐 하면서 부추기길래 여기서 아니요? 했다가는 안 좋은 소리 나올 게 뻔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 만나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잘 안 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솔직히 옆에서 삼촌이고 아빠고 저한테 잔소리 퍼붓기 1초 전 표정만 짓지 않았어도 그 선자리는 안 나갈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를 덥석 물어버리는 바람에 제 팔자가 아주 심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팔 하나 없는 사람이 나온 건 아닌지 긴장되시죠? 선자리 당일에 제 앞에 앉은 남자는요. 진짜로 멀끔하고 허우대 좋고 성격까지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아니, 이모가 나한테 이런 자리를 내어준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글쎄 고막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났다고나 할까요? 무엇보다 생긴 게 진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너무 진하게 생기지도 그렇다고 흐리멍텅한 인상도 아니고 눈가가 살짝 째지긴 했지만 야실야실한 게 매력 덩어리였어요. 한마디로 홀딱 같다 이거죠.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는 당연히 수락했고 뭐 그렇게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세 번 더 보고 자연스럽게 밥만 먹던 사이에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손도 잡고 주말에도 만나 평일에도 만나 연애를 한 셈이죠. 선자리의 기본 전제가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결혼.
그 족쇄 같은 두 글자. 하지만 우리는 뭔가 선자리에서 조건을 딱 따져들고 이 정도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어.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연애 결혼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서로에게 푹 빠져버렸고 주위는 온통 꽃밭으로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까지 느끼게 되었죠. 나이도 꽉 찼겠다. 서로 좋아 죽겠다. 결론은 뭐다? 바로 결혼이다. 양가에서는 골칫덩어리들 하루라도 빨리 해치워버리자는 마음으로 집 누가 해올래? 혼수 내가 해갈게. 예물 예단 어찌할래? 생략할까? 이 정도의 대화만 나누고는 바로 식장부터 잡아버렸습니다. 길일이라던데 하면서 운을 띄운 시모는 고작 3개월 남짓 남은 날짜를 들이밀었고 내 딸이 이러다 처녀귀신 되는 거 아니냐 하던 우리 엄마는 당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혼전 임신도 아닌데 3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리니까 주위에서는 솔직하게 말해봐라. 애 가진 거 아니냐 닥달하고 진짜 피곤했네요. 청첩장도 돌릴 시간 없어서 막 하루에 서너 명씩 돌아가면서 만나서 전해주고 세상에 결혼이 이렇게 피곤한 일인지 꿈에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시간에 금이 슬슬 가기 시작한 건 식장 예약까지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랑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없어서 한 끼 식사라도 같이 해야 하나 하던 시점에 시댁에서 밥을 먹자고 집으로 절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고 하지만 처음으로 댁으로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니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선물도 사들고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님이니까 하고 갔는데 혹시나 밥이라도 하라는 건 아닐까 싶어서 긴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이미 밥상은 다 차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얼른 앉아서 밥 먹자 하는 시부의 말에 냉큼 밥상을 보는데 진짜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신이 나서 밥 숟가락을 들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시모의 밥을 봤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한 수저도 들지 않고 계시길래 슬쩍 뭘 하시나 봤는데 내내 반찬이 비어가면 주방에 가서 반찬 더 내어놓고 물 떨어지면 물 떠다 드려 국그릇 바닥 보이면 국 채워드려 내내 수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시부와 남편에게요. 그 와중에 생선살까지 곱게 발라서 시부 숟가락 남편 숟가락 위에 착착 올려주시고요. 제가 밥 먹다가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밥상의 모습인가 싶은 거예요. 결혼하면 혹시 내가 남편 생선살 일일이 발라줘야 하는 건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속도 모르는 우리 남편은 나한테 밥 얼른 먹으라고 생선살 바르는 시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그냥 좋아서 하시는 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제 속은 무척이나 시끄러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도망가야 된다. 아니다. 시모가 오버하는 거다. 일부러 시집살이 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아니다. 그러면 나한테 하라고 시켰겠지. 속에서 기다 아니다 여러 자아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신나게 먹다가 입맛 떨어져서 숟가락을 일찌감치 놨습니다. 남편이야 뭐 생선살은 시모가 발라주긴 했는데 알아서 잘 집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생선살 발라라 하고 시키진 않을 것 같다는 걸로 제 생각들은 마무리가 되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서 꼼짝없이 앉아있는데 시부가 저한테 쓱 묻더라고요. 과일 깎을래? 설거지 할래? 저는 그 말에 완전 바짝 얼어가지고 네? 네? 만 반복했어요. 제가 못 알아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설거지 할게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 반응을 살피시던 시부가 남편한테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고추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죠.
예비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너무나도 가부장적으로 보이고 저희 집 정서와 맞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약간 얼어서 싸늘한 표정으로 시부와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니 시모가 중재한답시고 나서더라고요. 설거지야 이따가 세아가 가고 본인이 하면 된다면서 과일을 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이미 곱지 않은 시선으로 시댁을 바라보게 된 저는 그 말조차 저에게 눈치를 주기 위해 하신 말 같았습니다. 시부가 조용히 시모가 깎은 과일을 먹으면서 저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궁시렁거리셨어요. 실력 좀 볼라 했더니 띵. 제가 그 말에 숨을 헉 하고 들이키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우리 집 귀한 손님한테 자꾸 뭘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서 시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시부도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니까 더 잔소리는 못하고 조용히 과일만 드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시모는 옆에서 시부 편 든답시고 이제 가족인데 무슨 손님 같은 소리를 하냐고 남편이 데려다 준다고 해서 시댁을 나왔는데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이 결혼 진짜 하는 게 맞나? 이제라도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위약금이 얼만지 계산을 때리고 있는데 남편이 선수를 치대요.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머릿속 복잡한 거 다 보인다면서 어차피 결혼하면 분가할 거고 이런 일 절대로 안 시킨다고 저한테 약속을 걸더라고요. 제 속을 다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약속까지 걸어주니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거짓말이 전부 진심으로 느껴지는 콩깍지에 씌어 있었거든요. 아무튼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 제가 준비해간 혼수들이 신혼집에 채워졌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 미리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신혼집에서 회사를 출근하는 게 시간이 훨씬 절약돼서 미리 들어가 있기로 했어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시부가 상견례 자리에서 떡하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집은 남자가 해가는 게 예로부터 정석이었다고요. 집은 해줄 테니 혼수나 꽉꽉 채우라고 하시기에 혼수도 새 걸로 싹 다 준비했죠. 물론 큰돈 나가긴 했지만 우리 집에 가구들이 싹 채워진 걸 보니까 마음이 벅차오르대요. 저는 결혼 전까지 자취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신혼집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니 엄마가 참 서운해하셨지만 그것도 잠시 이모가 들이닥쳐서 결혼하는데 자기는 뭐 안 해주냐고 땡깡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친정집에 오는 날 딱 맞춰서 가방 하나 사달라고 찾아왔는지 명품백 하나 골라놨다고 쿨하게 계산해달라고 하는데 엄마랑 아빠가 노처녀 시집까지 보내는데 안 그래도 고마워서 뭐 하나 해주고 싶었다면서 선물해 주더라고요. 무려 400만 원짜리 가방을 떡하니. 이모는 신이 나서 결혼하고 잘 살으라고 덕담까지 뿌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훌쩍 넘게 살면서 알게 된 친구들을 전부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내내 서 있느라 인사 다니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반려자가 생긴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메이크업도 얼마나 잘 됐는지 신이 났죠. 친구들이랑 사진도 엄청나게 찍었고요. 신혼여행도 행복했어요, 정말. 창창한 우리 앞날을 그리며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약속을 걸고 한국으로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시모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던 분이거든요. 집에서 시부와 남편 뒷바라지한 걸 평생 업적이라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까지 요구하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회사는 언제 그만둘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 사직서 낼 생각 없다고 대꾸를 했죠. 그러니까 자고로 여자가 집안을 지켜야 기둥이 단단해지는 거라면서 집에서 내조나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월급 꽤 많이 버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벌이 안 하면 애도 못 키운다고 대답하니까 시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주냐는 거예요. 그런 말 듣는데 괜히 깨갱하기 싫고 더 드세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맞벌이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대답했더니 저를 확 째려보시는데 무섭더라고요. 시부가 저한테 자기 때는 그런 거 용납이 안 됐다면서 맞벌이 하는 집은 다 남편이 능력 없고 하찮아서 그런 거라 인식됐다고, 우리 아들 잘났는데 왜 맞벌이 하냐? 시무를 본받아서 집에서 내조나 하라고 하시대요. 저는 그럴 맘 없어요. 하고 더 이상 대꾸 안 하고 밥이나 먹었습니다. 그 뒤로도 얼마나 일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잔소리를 해대시는지 오죽하면 남편한테 물어봤죠. 내가 진짜 그만두면 너 내가 벌어온 목까지 벌어올 수 있겠냐고요. 남편이 그냥 무시하래요. 맞벌이 하는 게 요즘 사상에 맞는 거 아니겠냐고. 물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요. 중간에 남편이 시댁에 뭐라 한마디 했는지 더 이상 저에게 내조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한 6개월 지나니까 남편이 바뀌더라고요. 처음 신혼 때는 청소며 분리수거며 빨래며 잘만 도와주던 남편이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집안일에서 손을 놓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하는 건 기본이고 먹은 그릇도 물에 담가놔야 때가 잘 벗겨지잖아요. 그것조차 안 하더라고요. 양말도 맨날 뒤집어서 벗어두질 않나. 세탁실에 세탁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두는 게 귀찮아서 근처에 쓱 던져놓고, 지가 쓴 수건도 잘 말려서 가져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눅눅하게 물냄새 나는 수건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고 이야기하는데 짜증이 막 솟구치네요. 거기다가 제가 간식을 좋아해서 과자를 많이 사다 놓는 편이거든요. 가끔 당 떨어질 때 한두 개씩 집어먹으면 그만큼 스트레스 풀리는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남편 놈이 이거 먹어도 돼? 하는 소리도 없이 제가 사둔 간식을 죄다 뜯어 먹어놨더라고요. 그런 걸로 엄청나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살 때 여러 개 사두면 되잖아 하고, 저는 여러 개 사뒀는데도 네가 다 처먹었잖아 하고요. 투닥투닥 하다 보니까 서로 기분 나쁜 티만 내고 말도 안 하게 되고, 제가 집안일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자긴 평생 그런 거 안 해봤다고 바깥일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돈 안 버나요? 저도 맞벌이 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지는 뭐가 잘났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지, 그런 걸로 싸우다 보니까 정말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게 이제 와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신중하게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내 팔자를 내가 꼰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고, 직장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여자가 참아야지 뭐 하는 소리만 들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얼굴 마주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감정의 골만 점차 깊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나 할 줄 몰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저는 제발 시키는 것 좀 하라고 잔소리하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인데요. 집을 왜 시댁에서 해줬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결혼하고 한 1년쯤 되었을 무렵에 저한테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집도 24평으로 둘이 살기에 무척이나 넉넉한 집이었고 저희 회사랑 가까워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집이었거든요. 뜬금없이 남편 명의로 매매해 주신 집을 굳이 팔고 이사를 가자고 하길래 저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지금 집이 남편 회사랑은 거리가 꽤 있었어요. 남편 회사는 시댁이랑 가까웠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 회사랑은 1시간 정도 떨어지는 거리래요. 아침에 출퇴근 전쟁도 심하고, 그리고 남편이 차를 끌고 다녔지 저는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을 했거든요. 제가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영업직인 남편이 차를 저한테 양보할 일도 없을 거고 출퇴근용 차를 사자니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사를 가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안 그래도 집에 와라 하면서 주말마다 불러대는 게 짜증났는데 그 근처로 이사를 가면 맨날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으로 제 의견을 말했죠. 지금 생활이 편하고 좋은데 굳이 그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그렇게 하자면 그런 줄 알고 따라오래요. 이미 집을 내놨다고 하면서요. 제가 완전 기겁을 해가지고 집을 이미 내놨다는 게 무슨 소리냐,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했냐고 했죠. 이미 집을 보러 간 사람이 둘이나 있다는 겁니다. 글쎄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소린지 제가 기가 막혀서 허허 하고 있자 남편이 쐐기를 박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에서 해준 내 명의의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는 출퇴근하기도 너무 멀어서 힘들고 엄마 밥 먹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론 회사 일이 바빠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일이 많긴 했지만 엄마 밥이 먹고 싶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자는 게 말인지 방구인지, 게다가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도무지 저를 위한 결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래서 죽어도 싫다, 못 나간다 하니까 부동산에서 집 보고 간 사람이 내일 계약하고 싶다고 다시 들리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일은 다 쳐놓고 저한테는 통보만 한 거죠. 이 남편이라는 놈이 심지어 시댁 근처에 이사를 갈 집으로 봐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남편은 계속 내 명의의 집이니까 를 반복하시면서 저는 열이 머리 끝까지 뻗치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너무 빡쳐서 남편 골프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일방적인 통보를 해놓고 지가 좋아하는 주말 예능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프채를 휘둘러서 TV를 깨버렸어요. 진짜 콰직하는 소리랑 함께 화면이 산산조각이 나는데 손은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완전 바짝 얼어서 저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웃겨서 웃어버렸습니다. 저의 한 방에 몇백만 원짜리 TV 화면이 이렇게 깨져버릴 수 있다니 참 쉽구나 싶어서요. 저한테 미친 것 같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제 손에 골프채가 있으니까 가까이는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향해서 말해줬습니다. 네 집이라서 네 마음대로 한다며. 혼수 내가 해왔잖아. 나도 내가 사온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당해보니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차마 가까이 오진 못하고 화는 나니까 저한테 말로 막 퍼붓더라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무서운 여자네 하면서 부들부들거렸어요. 저는 티 부시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서 그대로 방에 들어가 침대를 차지하고 잤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사까지 무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미 집은 내놨고 시댁 근처 집에 계약까지 걸었다는데 어쩌겠어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채 1년도 살지 못한 집 아쉬움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진짜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지분을 얻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제 천추의 한이었죠. 결국 시댁 근처로 이사간 저는 예상대로 시도 때도 없이 불려대는 시부모 때문에 탈모가 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둘 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랑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반 정도 된단 말이죠. 남편은 직장이 완전 코앞이 돼서 6시 반이면 이미 집에 도착하고도 남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저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시댁에 가는 겁니다. 남편이 이유는 시모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서래요. 남편이 6시 반에 시댁에 가면 밥을 먹기 시작하고요. 저는 7시 반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랑 시부모가 먹고 남은 반찬에 남은 밥 먹고 제가 뒷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 없는 반찬으로 밥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들이 처먹은 밥그릇까지 설거지하라고 하니까 제가 뿔이 안 나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 동안 지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과일을 먹고 있더라니까요. 한동안은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팔자에도 없는 야근을 일부러 자처해서 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또 언제 일 그만두고 내조를 할 거냐면서 저한테 너네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냐고 궁시렁거리는데 진짜 듣기 싫었어요. 머리털을 하도 쥐어뜯어서 원형 탈모까지 왔고요. 제가 작정하고 늦게 퇴근을 해도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저를 꼭 시댁에 부르는 겁니다. 뭐 라면이라도 끓여주랴? 하면서 설거지 더미로 저를 안내하고 시집 온 지 1년이 갓 넘었을 뿐인데 평생 없었던 주부 습진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고무장갑 끼면 때가 안 진다고 고무장갑도 못 끼게 했거든요. 그날도 꾹꾹 참은 스트레스를 가득 안고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혼자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속으로는 식기세척기라도 사다 놓을까 하면서 깊은 빡침을 억누르고 있었죠. 회사 일이 고된 시점이라 힘이 들어서 설거지 끝나자마자 남편한테 이제 집에 가서 쉬자고 했습니다. 혼자 가면 또 혼자 간다고 뒤통수에 대고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몇 번 차라리 자고 가라고 붙잡기도 했는데 하루 이틀 자다 보면 합가하자고 할 것 같아서 그건 절대 싫다고 했죠. 가자고 하는데도 남편이 엉덩이를 바닥에서 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색하고 가자니까 왜 자꾸 안 일어서냐고 시부모 앞에서 화를 냈더니 남편이 저를 힐끔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보고 싶은 예능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일어나자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도 슬슬 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생각을 했는지 남편한테 얼른 집에 가봐라 하면서 제 눈치를 살짝 보셨어요. 늘 식은 반찬에 설거지하고 앉아있으니 내심 눈치가 보이긴 하셨겠죠. 근데 시부모도 챈 눈치를 남편 놈은 하나도 못 챈 건지 이거만 하고 하면서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시모가 오죽하면 너네 집 가서 보라니까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쓱 보면서 비웃음 걸린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고자질을 하는 사람처럼요. 우리 집에 TV 없어요. 마누라가 부셔버렸거든. 저는 진짜 남편이 미친놈인 줄 알았죠. 언젠가 시부모한테 고자질 하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타이밍에 이야기할 줄 몰랐습니다. 시모는 뭔가 걸렸구나 싶었는지 저를 보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떠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이 나서 떠벌떠벌하는데 진짜 최근 들어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기로 이사 가자고 했더니 싫다면서 TV 보셨잖아. 이러는데 너무 많은 게 생략되어 있었죠. 그 말에 시부가 열이 받았는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 옆에 내가 남편 기를 죽이려고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저질러? 여자가 남자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야? 성질머리가 그래서 어디 쓰겠어? 저는 어이가 진짜 가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스트레스도 최고치로 올랐겠다.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들이박았죠. 자기가 해온 집이라고 자기 명의인데 왜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해온 혼수 제 마음대로 한 건데요. 안 그래도 매일 시댁에 와서 밥 먹으니까 저희 집 식탁도 쓸모없는 것 같아서 부셔버리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책상에서 밥 잘 먹거든요 까지 덧붙이니까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얼굴을 하고 있고 시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시모는 사색이 돼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보고 있었고요. 차라리 시댁 인간들이 저를 미친년 취급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서 갈비 구워 먹게 건너오라 했지만 분명 저는 갈비만 굽다가 뼈에 붙은 양념만 먹고 집에 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나 가라고 나는 매운 떡볶이나 시켜 먹을란다 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지방령처럼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가 부르잖아 하는 대로 듣는 척도 안 하고 떡볶이 먹었고요. 평일에도 집에 와서 저녁 먹으라 하며 부르시길래 설거지 저 다 시키시게요? 안 갈래요? 하고 집에 와서 라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랑 남편이 어디 어른이 오라는데 안 오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결국 아빠한테 SOS 요청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본때를 보여달라고 징징거렸더니 엄마는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씩씩거리면서 우리 귀한 딸을 이러면서 당장 내가 제대로 먹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로 이번 주에 처가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밥이나 먹자며 부르셨다고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빠가 셰프시거든요. 꽤 유명한 양식 레스토랑 셰프인데 요리를 당연히 엄청 잘하신단 말이죠. 주말에 남편이랑 저랑 가니까 우리 집은 남자가 요리하는 집이라면서 남편 보고 주방 일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아빠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양파를 까기 시작하는데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웃기고 속 시원해서 대놓고 웃을 순 없었지만 저도 눈물 참느라 힘들었네요. 아빠가 계속 남편 쉬지도 못하게 일 시키고 저는 누워서 TV만 봤네요. 밥 먹었을 때도 남편이 앉아있지 못하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실컷 부려먹다가 고기를 한 입 드시고는 남편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우리 사위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갑다. 고기 맛이 질긴 걸 보니 요리할 줄도 모르네. 남편은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크크거리고 밥 다 먹고 나서는 아빠가 남편한테 우리 집은 남자가 설거지하는 집이라고 앞치마까지 손수 메어주셨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장인 장모가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은 입이 삐죽 나왔지만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양식 셰프라고 하셨잖아요. 조리할 때 쓰시는 펜이 무쇠펜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러 무쇠펜으로만 조리를 하신 건지 남편이 설거지하는데 진짜 낑낑거리면서 하더라고요. 소스 바짝 졸였지 버터 범벅이지.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철수세미 들고 박박 문질러 닦는데 아빠가 등 짝짝 때리면서 그걸로 닦으면 어떻게 하냐고 혼내셨어요. 코팅 다 벗겨지면 펜 쓸 수도 없다면서. 아빠가 등 짝짝 때리면서 그걸로 닦으면 어떻게 하냐고 혼내셨어요. 코팅 다 벗겨지면 펜 쓸 수도 없다면서 이 펜 50만 원이 넘는 건데 망가져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혼내셨죠. 결국 남편 용돈으로 아빠한테 무쇠펜 새 거 하나 사드렸어요. 그 뒤로도 토요일에 시댁에서 부르면 일요일은 친정에서 부르는 식으로 제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짜고짜 주말에 불러서 아빠가 남편한테 자네 팔에 힘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무쇠펜 들고 집에서 요리를 하려면 팔 힘이 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리둥절해 하니까 팔굽혀펴기 해보라며 몇 개나 하나 보자고 하시더니 플랭크는 몇 분 하냐고 대결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평소에도 요리할 때 팔힘 키워야 한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항상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고 밖에 나가 술이나 마시는 남편이 아빠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말리려고 하다가도 시댁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편을 지켜보더라고요.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하니까 그래서 어디 남자 구실은 하겠냐고 괜히 면박도 주시고요. 아빠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 팔힘도 세지니까 집에 가서 집안일 하라고 잔소리 하셨죠. 저는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치 상황이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가까워지니까 남편이 저한테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가봐야 좋은 이야기 못 듣고 내내 집안일만 돕다가 오니까 가기 싫은 거겠죠. 아빠가 어김없이 주말에 오라고 하니까 전화 끊자마자 저한테 버럭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시집살이 좀 시켰다고 나한테 똑같이 해야 돼? 그래도 눈치는 있는지 이게 우리 부모님이 사위 당해보라고 하는 짓인 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똑같이 하려고 드냐면서 소름이 돋는다고 막 궁시렁거리는데 이게 소름까지 돋을 일인가요? 지는 고작 한 달 넘게 당했지만 저는 벌써 몇 개월째 이 생활을 했는데 말이죠. 하도 못한다, 이번만 빠지자 난리를 치길래 아빠한테 제가 연락해서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정은 못 가고 미리 약속했던 시댁만 가기로 했죠. 어차피 저야 철면핍 깔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 없는 척 할 예정이라 괜찮았어요. 시댁에 가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내내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봤습니다. 아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지 시부모님도 저한테 막 이것저것 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치 볼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너무 멍청하게 굴었나 싶고요. 설거지가 막 쌓여 있는데 저한테 하란 소리는 못하고 제 눈치 보면서 어떻게 시킬까 고민하는 시모를 보고 저는 얄밉게 커피 사러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나서니까 시모도 시부도 어이없어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가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막말로 저도 며느리지 여기 일하러 온 가정부가 아니잖아요. 신이 나서 커피를 사러 갔죠. 그래도 제 것만 사오기는 좀 눈치 보여서 시부모 거랑 남편 거랑 다 사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약간 소란스럽더라고요. 시모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 온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귓동냥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 날렸어? 아이고 이 화상아 어쩌면 좋냐? 뭐를 날렸다는 건지 약간 느낌이 쎄하게 오는 거예요. 느낌상 딱 봐도 돈을 잃은 분위기인데 남편이나 저나 벌어오는 돈 다 오픈하고 적금 생활비 공용돈으로 쓰고 개인 돈은 용돈 딱 50만 원으로 생활하거든요. 근데 남편 주머니 사정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을 날렸다는 거지 싶어서 제가 뜬금없이 물어봤죠. 뭐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온 줄 몰랐는지 시부모도 남편도 귀신이라도 본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남편 옆구리 팍팍 찌르면서 뭔데 나도 알려줘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은근슬쩍 얼버무리려 하길래 승질이 나서 큰 소리로 뭘 날렸는데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시부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또 어디서 큰 소리냐? 화통 삶아 먹었냐 하면서 화를 내시니까 더 수상한 거 있죠. 딱 봐도 시댁 식구들끼리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서 이런 날선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완전 정색하고 지금 바로 말하라고 너 나한테 뭐 숨기고 있냐 했어요. 분위기가 가라앉고 제가 강경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시모가 우물쭈물하면서 아유 얘 주식했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 난생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몰래 주식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느라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자 시부가 괜히 찔렸는데 막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남자가 살면서 실패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주식으로 2억 날렸으면 얼마 안 잃은 거다. 저는 제 귀가 진심으로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2억? 2억이나 주식을 했다고요? 하니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였잖아요. 그 시세 차익이 딱 2억이었대요.
그래서 주위 이야기를 듣고 홀라당 2억을 주식에 쏟아부었는데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 겁니다. 2억을 공중분해시킨 거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바로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야,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어디 남편한테 야야거리냐. 이래서 바깥일하는 여자들은 드세서 안 돼. 시끄러우니까 너네 집으로 가라. 당장 나가. 저와 남편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목조목 따지고 드니까 지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해준 집이고 내가 팔아서 시세 차익 난 건데 그럼 내 돈 아니냐? 내가 내 돈 가지고 주식했다 이런 거고 넌 애초에 그 돈 있는 것도 몰랐잖아. 그냥 아직까지 모르는 걸로 해. 야, 부부가 됐는데 공동재산이지 그게 어떻게 다 네 거야? 그리고 주식으로 날려먹어? 애초에 오늘 엿듣지만 않았어도 몰랐을 거 아냐. 네가 들어놓고 왜 나한테 따지고 그래?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TV를 부셨던 남편 골프채를 창고에서 들고 왔어요. 제가 골프채를 들고 오니 남편이 흠칫 놀라더라고요. 부부 재산 앞에서 네 거 내 거 따지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접시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에어컨, 모조리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골프채가 휘어지긴 했지만 어차피 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 침대랑 소파가 가죽이거든요.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서 푹푹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내장재 솜이 다 튀어나오고서야 멈췄더니 남편이 미친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더러워서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어차피 혼수야 제가 다 찢어버렸고 집이야 지 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몸만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달려오셨죠. 집 꼬라지를 보더니 아빠가 남편 짓이냐고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제가 다 한 거라고 하니까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누구 닮았는지 아주 잘했다고 속 시원하겠다고요.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친정에 갔고 별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혼은 합의 이혼으로 진행됐지만 변호사를 찾아가서 재산 분할에 대해 물어보니 제가 1년 6개월 살면서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집값의 30%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소송에 들어갔죠. 약간 꽁돈 생긴 기분이라 좋더라고요. 당연히 혼수값 이상으로 채워졌네요. 그 뒤에 서류까지 모두 처리되고 저는 완벽한 돌싱녀가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일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다 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지난 명절에 친척들 다 저희 집 와서 제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근질근질해 하시는데 이모는 안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척들이 모두 이모한테 어떻게 조카한테 그런 집안 인간을 소개시켜주냐고 한 소리 하셨대요. 양심 있으면 가방도 돌려주라 해서 그 가방 뺏길까봐 찾아오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에 가시 갔던 인간들 다 치우고 나니 요즘 아주 살만 납니다. 끙끙 앓았던 사랑니를 확 뽑아버린 기분이랄까요? 저는 이 기분 영원히 만끽하면서 시원하게 남은 인생 즐길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워요.